首先我感到非常的荣幸，能够有这样的一个机会和我们韩国的诸位官员以及我们尊敬的投资者们有这样的一个机会来交流中国的改革，尤其是我们在金融证券业方面的改革，为大家可能带来的潜在的机会。那么我要特别的感谢这个 Newspin 对我的邀请。我们在今年的5月份第一次有了交流之后，我们其实后面就有了更多的接触。那么我可以从与韩国这些机构的接触当中，感受到了我们现在中韩经济正在不断的紧密化。那么我刚才也听到了部长先生的一些很坦白的观点，就是韩国作为一个发达的国家，不希望自己的经济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한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은 좀 우려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국제의 발전은 반드시 또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개방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한국에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깊은 그런 긴밀한 연계가 있게 된다면 중국과 한국에게 모두 다 좋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지혜 선생님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증권업 부분에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이 더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보다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제정의 배경과 정책적인 어떤 방향과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혁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이 3중전회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로서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에 바로 중요한 개혁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중국의 상하이 자유무역 시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유무역 지대는 FTA라고 하는데요. 작년 9월 27일에 정책을 보면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알겠습니다. 약 160개 정도의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160개의 개혁 조치가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명칭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죠. 자유무역보다는 보통 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작년 7월에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때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었지만 중국 정부 내부의 그런 소식들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자유경제구역에 대한 일종의 방안인데요. 그 개혁을 추진하기 전에 중국의 방식은 시범지역에서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의 개혁이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정책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그 개혁 정책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정책들이 너무 많고요. 일부는 실질적이고 대담하고 유용한 것들도 있지만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이름만 개혁인 그런 항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160여 개의 개혁 조치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회의 이후에도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FTG, 상하이 FTG의 개혁에 대해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9월 27일에 발표된
전체 총체 방안을 보면은 이 전체 방안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그러니까 FTA에서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여부 등등에 대해서는 9월 27일에 발표된 이 전체 방안의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은 9월 30일, 작년 9월 30일에 발표된 네거티브 리스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네거티브 리스트인데요. TPP와 비슷한 높은 수준의 무역 투자 협상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네거티브 리스트를 정할 때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걸 제정한 사람도 네거티브 리스트가 뭔지 잘 모르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거티브 리스트 자체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네거티브 리스트를 정했다는 것은 정말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총리가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다 더 간단하게 단순하게 리스트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들어올 때 그 무역 장벽이 별로 없도록 더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단순화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편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개혁인데요. 중국의 FTA에서 금융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시다면 작년 12월 2일에 PBOC 인민은행이 발표한 상하이 FTA를 지원하기 위한 30개의 의견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중국의 금융개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공표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TPP와 같은 높은 수준의 무역 협상에 대한 중국의 그 개방 요구를 보면은 9월 27일에 발표된 이 FTG 총체 방안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FTA와 관련된 개혁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배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과 관련이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9월 30일 처음으로 중국에서 시행되는 네거티브 리스트가 발표되었습니다. 1069개 항목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90개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없는 부분 190개를 설정을 한 것이죠. 이 190개의 규제 혹은 금지 부분을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 네거티브 리스트가 발표된 때부터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개방의 그 폭이 굉장히 좁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2013년 버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10개월 정도가 지나서 2014년 올해 6월 30일에 두 번째 버전이 나왔습니다. 2014년 버전인데요. 190개의 금지류 혹은 제한류가 크게 줄었습니다. 139개로 줄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51개가 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51개 항목 중에서 23개는 기존의 다른 부분과 합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4개 항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금지가 철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의상의 그런 철폐일 뿐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14개 뿐입니다. 이 14개 부분 중에서 주로 기반 인프라 혹은 토지 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FTA는 그 27.8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토지 개발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참여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입 금지 부분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풀어진 부분은 별로 많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14개는 그 명목상의 취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제가 그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것은 그 외국인이 중국에서 투자를 할 때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면은 그 어떤 것도 그 투자 전에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그 신고만 하면 되고 중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NDRC라든지 상무부라든지 많은 그런 당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전체 허가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간에 투자 전 단계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논리적으로는 그 워킹데이로 5일이면은 이런 전체 수속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3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내국민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중국에는 2개의 내국민 대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민간 기업과 국유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내국민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BIT 협상을 할 때에 투자 보장 협정을 할 때 그 협상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행정적인 여러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관리와 당국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서 특히 국유기업과 비교했을 때 그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커장 총리가 FTG를 시찰하면서 이에 대한 결심을 밝혔습니다. 먼저 FTG 내에서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그리고 외자기업이 모두 다 똑같은 그 출발선에서 뛰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정 경쟁을 보장을 해줌으로써 실질적인 그런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리스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FTG의 진입 조건은 그 어떤 다른 지역에 대한 진입보다도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중국의 향후에 그 전체에 적용될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전 중국 지역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특히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중국의 금융 개방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부터는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일에 상하이 FTG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개혁 30조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30조의 의견에 보면은 전체적인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전체적인 원칙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FTG의 금융개혁은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 투자의 원활화를 위하고 또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금융의 개혁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미국 같은 경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한국을 포함한 금융 개방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관심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관심보다도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금융 개방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실물 경제와 실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와 관련해서도 이와 관련된 상응한 그리고 굉장히 대담한 그리고 빠른 속도의 그런 개혁 조치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굉장히 그 고리스크의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가지 방향의 주요한 개혁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위안화의 국제 사용입니다. 앞에서 차관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고 또 첫 번째 연사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위안화의 국제화와 관련해서 QFI와 RQFI는 이전의 방식인데 이제는 통화수합협정이라든지 아니면 위안화의 역외 허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QFI와 RQFI가 더 많이 이용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위안화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FTG가 이미 7개의 국유기업의 상품 그리고 귀금속, 선물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이미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 거래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을 통해서 위안화의 국제화라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조만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개방과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선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물 부분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업 국가로서 또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이러한 석유 선물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은 전체 국제 금융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석유 선물 시장의 개방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과 증권 부분 이외에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금융 개방이 굉장히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험업이 굉장히 빠릅니다. 개방이요. 왜냐하면 보험의 선진성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권업은 보다 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안화의 국제화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빠르게 개방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것은 은행 부분입니다. 은행은 다른 부분보다는 훨씬 더 늦게 개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이내에 중국의 FTG의 금융개혁 그리고 전체 중국의 금융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자본 개정, 특히 증권의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방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안화의 양방향의 투자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외국환으로 표시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곧 실시될 FTG 내에서 외국 투자 기관이 팬더본드를 발행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위안화로 표시된 팬더본드를 발행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금융협력에 우리가 더욱더 개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방성이 훨씬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금융산업의 현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의 개방이 가장 먼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에 증권산업에서의 더 많은 국제협력 혹은 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도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의 시장화, 금리 자유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3월 1일 FTG 내에서 일반 외환 예금에 대한 예금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 위안 이상의 그 예금에 대해서는 그런 규모의 예금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대출 금리 시장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금리의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될 텐데요. 그 외환 예금의 그 금리 시장화도 이제 거의 전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이미 상하이시에서 일반 외환 예금에 대해서 300만 달러 이하의 외환 예금에 대해서는 그 금리 자유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FTG뿐만 아니라 EMC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는 그 화의 예금 금리의 자유화가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금리의 자유화는 꼭 이행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리 시장화에 대한 그 경로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환 금리를 자유화하고 그 다음에 위안화, 그 다음에 대출부터 자유화하고 그 다음에 그 예금, 그리고 먼저 기관, 그 다음에 개인. 이러한 순서로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자유화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부분, 그리고 도전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자유화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먼저 자유화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환율을 먼저 시장화해야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금융개혁으로 보면 금리를 먼저 자유화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자유화될 것 같습니다. 외환과 관련해서는 FTG 내에서 위안화와 외환의 그 자유퇴화는 조금 적이 있습니다. 해외보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다국적 기업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형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 본부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두시게 된다면은 서로 그 자금에 대해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로 다른 그런 통화에 대한 그 전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간에 언제든지 그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그 제한이 있습니다. 각각 개별 회사에 대해서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이것이 허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책이 이제 거의 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FTG 내에서 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그 자금 풀링, 특히 위안화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자금 풀링이 가능할 것이고요. 또 외환과 또 위안화 사이에 그런 자금 풀링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그 시행 세칙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안화의 중국 금융 개방과 관련된 그 가장 핵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FTU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트레이드 유닛인데요. 이 개정의 실시를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내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가 중국 인민은행에서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FTU 개정을 개설을 하시게 되면은 그것이 외환이든 아니면은 위안화든 중국의 외환관리 당국을 거치지 않고 또 인민은행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외국의 그 어떠한 증권사 혹은 채권시장에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광통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위안화의 그 세계화와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FTU 개정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자유롭게 그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위안화를 대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국내에서의 위안화 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만약에 담보물이 없으면 8%까지 금리가 가고 있습니다. 담보물이 없으면 18%까지 가고 있고요.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8%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만약에 자금 조달을 한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4% 정도의 금리로서 자금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에서 사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제도를 잘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위안화를 조달하셔서
그 자금을 충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그 자금 조달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이고요. 특히 해외 투자자이시다라고 한다면 FTU 개정을 통해서 상하이 FTG에서 사업을 하시면 굉장히 큰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5월 22일에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FTG 내에서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에 한해서만 이 FTU 개정이 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뭐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FTG와 전체 중국의 금융개혁과 관련되어서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다 더 그 대담한 개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담한 개혁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작은 걸음으로 빠르게 가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늦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정책의 그 갱신 정도, 그 속도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개혁과 한국의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감사합니다.